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수파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업무용 오피스텔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할 경우에 주택으로 취급당하지 않으려면 임대인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오피스텔은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서 업무용으로 취급되기도 하고 주택으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애매한 포지션이 된 곳에는 이유가 있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오피스텔의 발자취를 재미삼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오피스텔이라는 그 명칭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오피스와 호텔의 합성어예요. 오피스는 사무실이고 호텔은 뭔가 안락한, 프라이빗한 그런 느낌이 있죠. 안락하고 독립된 프라이빗한 그런 사무공간을 만들어서 제공해보자,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 오피스텔이고요. 명칭 자체도 오피스에 호텔을 붙인 합성어죠. 지금 보시는 것이 마포에 있는 성지빌딩인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오피스텔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만들어진 연도가 1985년이에요. 각각의 업무 공간들이 작게 독립되어 있는 모양인데, 지금은 당연하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신식이었죠. 신식이란 단어를 사용하니까 이제 제가 좀 구식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랬어요. 이때부터 이렇게 통건물이 아니라 각각의 호실들이 구분 등기되는 이런 형태의 업무 공간이 오피스텔이란 이름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여기서 10년이 지난 1995년에 오피스텔에도 바닥 난방이 허용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바닥 난방이 허용되지 않았어요. 1995년에 주택처럼 바닥 난방이 되는 오피스텔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리고 2000년대가 되면서 이제 오피스텔 내부가 확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옵션이 들어간 오피스텔이 이때 처음 나오게 돼요. 에어컨에 신발장, 화장실 샤워부스는 기본이고 싱크대, 붙박이 냉장고, 인덕션, 간이 식탁에 드럼 세탁기까지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설치가 돼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모양의 이런 오피스텔들이 그때 처음 등장한 거죠. 정확히는 2001년도쯤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여기에다 침대하고 TV만 갖다 놓으면 뭐예요? 아주 고급스러운 원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홍보합니다.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에 걸리지 않으면서 임대 수요가 아주 풍부하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서울 강남에서 이게 아주 대박을 칩니다. 젊은 직장인들 위주로 새가 정말 잘 나가요. 물론 임대 수요가 풍부하다는 말은 이제 주택으로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지만, 어쨌건 새가 정말 잘 나갔고요. 이때 강남에서 또 풀옵션 단기 임대, 이 풀옵션 단기 임대 유행이 이 시점에 급속도로 퍼져나갔는데, 단기 임대는 임차인 관리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이제 잘만 운영하면 일반 월세보다는 수익이 좀 높죠. 반옵션 상태로 만들어지는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풀옵션으로 꾸미기에도 아주 좋아요. 시대의 흐름을 잘 타면서 분양하는 족족 완판됩니다. 소유자들은 업무용으로 임대를 하겠다고 일반 임대사업자를 내는데요. 실제로는 주택으로 쓸 사람들에게 세를 주면서 이제 그게 걸리면 안 되니까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해요. 오피스텔에서 많이 사용하는 전입신고 금지 특약이 이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2001년, 2002년 이때부터입니다. 이게 너무 임대가 잘 나가고 인기가 좋으니까 건설사들이 다 뛰어드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아실 만한 오피스텔 브랜드들이 거의 이때 다 만들어졌어요. 아이빌, 디오빌, 명문가, 골드로즈, 우정에세르, 풍림아이원, 하나 오벨리스크, 건설사들이 이때 전부 다 사활을 걸고 각자의 브랜드를 만들면서 이 오피스텔 시장에 다 뛰어들어요. 사람들은 너도 나도 분양을 받으면서 이제 전입신고 금지 특약을 걸고 주택으로 사용할 임차인을 받죠. 임대인들은 일반 회사원들을 가장 선호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 불편해진 곳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냐? 바로 국세청이죠. 분명히 업무시설인데 실제 사용은 주택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부동산들과 세무적인 부분에서 형평성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언론에서 계속 나와요. 무능한 국세청, 이런 식으로 욕을 먹으면서 사회적인 문제들이 좀 대두됩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이걸 단속하겠다고 나와요. 일반 임대사업자를 내고 주택으로 임대한 소유자는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하겠다, 즉 1가구 2주택으로 보겠다, 이건데요. 그 대대적인 단속이 실패합니다. 왜냐?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하려면 주택으로 사용한다는 증거를 잡아야 하니까 오피스텔 내부에 침대가 있다는 것을 밝혀내야 하는데,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벨을 누르면요,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세입자는 대부분 다 직장인들이고 다 출근했으니까.
낮에 있는 사람들도 국세청이라고 하면 굳이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대대적인 단속에 이제 실패를 하게 되는데 이때가 2005년도 그쯤이에요. 그리고 국세청은 이제 한동안 이 문제에서 손을 놓게 됩니다. 이제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 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해도 누가 뭐라 하지 못하는 시대가 와요. 주택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국세청이 증명할 수 없으니까 주택으로 취급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러서 2015년쯤이 되는데요. 이때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제 어떤 세무공무원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꼭 세무당국에서 입증해야만 할까? 업무용으로 올바르게 사용했다는 것을 소유자가 입증하도록 입증 책임을 넘겨버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 공무원 좀 승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유자 입장에서는 반대겠지만 국세청 입장에서는 당시에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였어요. 그 전까지는 아무도 이 생각을 못했거든요. 자, 그래서 2015년쯤부터 오피스텔을 매도하거나 오피스텔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매도하는 사람들에게 국세청이 이런 요구를 합니다.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다면 업무용으로 임대했다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세요. 이런 요구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런 오피스텔을 소유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되는 다른 주택을 매도할 경우에 매도인은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들도 전부 다 뒤늦게 조사에 들어가요. 그래서 매도를 하고 한 2, 3년이 지난 상태에서도 과거에 양도소득세를 회피했다고 뒤늦게 세무조사관들의 연락들이 오게 되는데요. 매도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건축물 대장상 업무시설이고 나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라 일반 임대사업자를 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도 업무용으로 작성했고 임차인이 전입신고도 하지 않았다. 이게 어떻게 주택이 되느냐? 이렇게 항변하죠. 여기에 국세청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첫째로 업무용으로 임대를 줬다면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했을 텐데 그런 기록이 없다. 둘째, 업무용으로 임대를 줬다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임차인에게 부가세를 별도로 받고 세금계산서로 발급하는 게 당연한 절차인데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기록이 없다. 셋째, 임차인에게 받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기록이 없다. 즉 처음부터 임차인이 주택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임대를 줬으니까 부가세를 받지 않았던 것 아니냐. 일반 임대사업자를 냈다는 것은 업무용으로 임대하겠다고 세무당국과 약속을 하면서 일정한 혜택을 받기로 한 것인데 그걸 어겼으니까 혜택을 철회한다는 거죠. 그런데 임대차 계약서를 업무용으로 작성한 이후에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안 하는 것을 임대인이 어떻게 강요하느냐, 이런 민원들도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국세청이 이런 자료를 요구합니다.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이 정상적으로 부가세를 받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내역, 부가세를 받았다면 당연히 신고 납부를 했을 테니까 그 내역, 이거를 제출하시오. 그런데 아무도 제출을 못하죠. 왜? 실제로는 주택으로 세를 졌기 때문에 부가세를 받은 적도 없고 납부한 적도 없으니까 국세청에서는 이걸 미리 다 조사를 하고 부가세 신고 납부 내역이 없는 매도인들에게 조사관을 붙여서 재조사에 들어갔던 거예요. 이렇게 입증하지 못한 수많은 오피스텔 매도인들이 이제 뒤늦게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이게 2015년부터 업무용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입증 책임이 전가되기 시작했다. 자, 그런데 이 무렵에 다른 악재들도 나오게 되는데요. 전입신고 금지특약을 어기고 그냥 전입신고를 해버리는 임차인들이 생깁니다. 주택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임차인들이 그냥 신고해버리는 건데 그것 때문에 세무상 불이익을 받은 임대인들이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에 들어간 사례가 몇 건 있었어요. 임차인의 전입신고로 인해서 임대인 측에 세무상 불이익이 생긴다면 그걸 임차인이 배상한다는 특약이 있으니까 그 특약에 근거해서 몇 천만 원 내지는 몇억 원의 양도세를 추징당한 임대인들이 임차인들에게 이제 소송을 겁니다. 결과는 임대인들이 모두 패소하는데요. 앞부분은 무효조항입니다. 왜? 현행법상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임대인이 금지시킬 수가 없어요. 무효조항이고요. 뒷부분도 사회상규에 위배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예전에 협회에서 이거 유효라고, 앞부분은 무효이지만 뒷부분은 유효라고 가르치신 분이 계셨는데 무효가 맞아요. 그분이 말씀하신 게 앞부분이 무효라고 해서 해당 조항 전체가 무효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부분은 무효지만 뒷부분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맞아요.
어느 특약에서 일부분이 무효라고 해서 해당 특약 전체가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특약은요, 뒷부분도 무효예요. 왜? 사회상규에 위배되니까. 관련 재판들이 여러 건 있었는데 모두 임대인이 패소합니다. 이유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세금 계산서 발급 기록이 없고 부가세 신고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주택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임대한 것으로 보이며, 전입신고 금지 특약에 배상 책임이 과하게 되어 있는 것은 임대인이 미리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일반 임대사업자를 내면서 국세청과의 약속을 어긴 것은 애초부터 임대인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위반으로 발생한 세금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다 같은 논리로 임대인들이 패소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제가 업무용 오피스텔을 임대하시는 분은 일반 임대사업자를 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를 업무용으로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부가세를 별도로 받으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받은 부가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것만 제대로 지킨다면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고 설사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국세청이 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하려 할 때 항변할 수가 있어요. 이 내용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현재 오피스텔은 포지션이 정말 애매한 부동산입니다. 주거용과 업무용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고요. 법적인 용도와 상관없이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서 주택인지 아닌지가 결정되는데, 이렇게 포지션이 애매하게 된 것에는 오늘 말씀드린 이런 스토리가 있었어요. 국세청 입장에서는 포지션을 애매하게 만들어 놓아야 거기에 맞는 세금을 좀 유연적으로 매길 수가 있겠죠.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오피스텔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봤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